단체별로 이제 독립운동사를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다 어렵다고 합니다. 수험생들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어려웁니다. 관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이 부분을 쉽게 정리해놓고 이따 책으로 한번 또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알겠죠? 네. 자, 우리가 10년대 그러면 머릿속으로 정리.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단정치 기억나시죠? 네. 경제수탈은 뭐라고요? 토지 좋아서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죠? 네. 특히 일본이 우리 국내에서 헌병 경찰력, 즉 2만 명 헌병을 동원해서 무력적 수단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도저히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완전히 봉쇄됐어요. 10년대는. 신문도 다 없었어요. 그 전에 애국 개몽운동에 발행했던 모든 신문들이 다 폐간되고 신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뭐냐? 1910년대 항일운동은 국내에서는 주로 언더그라운드에서 지하에 숨어서 알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항일의 지하 조직이 발달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밀 결사라고 합니다. 이름 속에서 느껴지죠? 지하 조직이에요. 결사가 조직이잖아요. 지하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독립운동 지하 조직 가운데 고종 임금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1919년 3.1운동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 안 그래? 3.1운동 때 발인이었죠. 그래서 이때는 살아계셨어요. 이 고종 황제가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야, 나 을사조약 때 도장 안 찍었다. 고종 임금 실제로 도장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이고 을사조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에 모든 일본과 조약은 다 무효라고 봐요. 원인 무효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상태를 알렸어요. 특히 이제 최익현의 제자, 그 대바도에 끌려가서 아사했던 최익현이죠. 그리고 돌아왔던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병찬한테 밀령을 내렸습니다. 야, 임금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어떻게 유생들이 가만히 있느냐. 빨리 너네들이 들고 일어나서 임금인 황제인 나를 복위시켜라 라고 황제 복위 밀령을 내렸어요. 이걸 복벽주의라고 말로 해보자. 뭐라고? 복벽주의. 공부를 한 사람은 들어보기도 했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지금까지 아는 사람은 생전 처음 들어본 용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발굴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비밀 결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냐. 하나는 복벽주의가 있다. 복벽주의. 복벽주의 뭐라고? 황제를 복위시켜라. 그죠? 고종 황제의 밀지를 받들어서 그 당시에 사람 누구라고? 임병차에 데려가지고 이 임병차이가 만든 단체가 결사니까 단체적 비밀 지하 조직 독립의군부였어요. 대표적인 주로 누가 만들었다고요? 유생들이. 옛날에 뭐 했던 유생들이야? 의병운동 했던 유생들이잖아요. 그들이 만든 독립운동 자체가 뭐야? 독립의군부였다. 근데 숨어서 했다. 왜? 1910년대 무단통치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없잖아. 그래서 몰래 언더그라운드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 됐어요?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복벽주의 말고 야, 우리 이제 임금 따윈 필요 없어. 나라도 지키지 못한 임금, 나라를 팔아먹은 임금,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지키지 못한 임금이 뭐가 필요하단 말이냐? 이제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놓고 보니까 국가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도 대통령을 뽑자. 이게 바로 뭐예요? 공화주의. 알겠죠? 공화주의 단체로서 최초가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알았어요?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가 처음으로 이런 걸 주장했고 나중에 대한광복회가 있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대한광복회가 바로 이런 입장을 띈 단체였어요. 이 대한광복회를 주도한 사람이 김좌진, 박상진, 진진 브라더스야. 알았어요? 김좌진은 들어봤죠? 그리고 박상진 이 두 사람이 주도했어요. 주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일본 놈을 습격하고 일본 고관을 때려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자금을 만들고 숨어서 알겠어요? 양반 유생들한테
군자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독립군을 키우고 무력을 통해서 일본 놈들을 우리가 퇴치하기 위해서 힘을 기르자라는 입장이에요. 옛날 애국개몽운동의 연장선에서 이제 무력적 수단을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 비밀 지하 조직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국외로 나가자라고 해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무슨 한계? 일제 무단 통치 때문에 결국은 활동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또 뭐라고? 언론, 출판, 집회, 그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자유가 봉쇄됐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나가자. 국내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숨어서 해도 한계가 있다. 발각됐어요. 신민회가 105인 사건 때문에 발각됐어요. 그래서 사기리 다 잡혀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가자 해가지고 국외로 나가요. 국외로.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이회영의 삼원부와 같은 국외에 아예 진지를 만들자.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독립이 하루 이틀 사이에 쟁취될 것 같지도 않고 장기전으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민족이 거기 가서 힘을 기르고 그 힘을 기른 바탕 위에 군사력을 기르고 무기를 손에 들고 국내에 있는 일본 놈들을 쳐들어오자라는 계획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국외에 있었던 뭐요? 독립운동 기지죠, 기지. 기지를 건설했어요. 기지를 건설. 여기서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장소가 나오겠죠. 그냥 어디에 있었니? 이게 나오겠잖아. 어디 있었니? 항상 그죠? 인간, 시간, 공간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가 다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기지는 어디냐 이거야. 자, 이 기지 가운데 서간도에 아까 얘기한 뭐예요? 삼원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여기에 그 유명한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어요. 알겠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독립군 장교들을 키웠습니다. 여기 신흥 무관학교 출신 독립군 대장 장교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선봉장이 돼가지고 일본 놈들을 상대로 싸웠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 신흥무관학교 섹터로 알아둘 거. 어디 있을까? 지도. 서간도는 이거 봐요. 서간도는 이게 만주라고 그랬죠. 한번 한 것 같은데 이거. 네. 만주를 사등분해 쓸 때 만주의 동남쪽을 뭐라고? 간도라고 간도의 이쪽을 뭐? 동간도 또는 뭐? 북간도라고 하고 그죠? 간도의 이쪽을 남간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서간도라고 했다. 또 서간도는 만주 전체로 말하면 남만주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공간 개념을 이름이 다르더라도 천사연이 천삼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같은 놈이잖아. 네.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지역이에요. 서간도인데 만주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남만주에 해당된다. 오케이? 간도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동쪽에 비해서 서쪽이 있기 때문에 서간도라고도 불렀다. 또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어서 북간도라고도 했다.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주로 이 간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서간도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삼원보가 있었다. 위치. 사람은 이회영이 대표적이죠? 네. 이회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서간도 말고도 또 뭐가 있어요? 예, 북간도 아시죠? 북간도. 이 북간도는 말이에요. 아주 많아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그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용정이랄지, 그죠? 길림이랄지 이런 데가 전부 다 석현, 왕청 이런 데가 전부 다 독립운동 기지들이었어요. 처음 들어본 것이라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도 참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울 필요 없으면 북한도에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독립운동 기지에 이렇게 생각하면 버리면 돼. 너무 많으면 안 해도 돼. 너무 많으면 외우지 않아도 돼. 알았어요? 북한도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기지들이 사람이 사는 촌 동네가 전부 다 뭐야? 독립운동 기지들이었다. 우리가 식당 가면은 연변 아주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잖아요. 다 독립운동가들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맙다고 여기고요. 미안한 마음을 많이 품어야 돼요. 그들이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가 조국 독립을 쟁취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사회주의 영향으로 결국은 잘 살지 못하게 돼서 지금 어떻게든 하다가 우리 남한에 와가지고 서빙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독립운동가들이 거의입니다. 네 할아버지가 했냐 안 했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주먹밥 하나를 갖다 줬을 거야 아마. 알겠죠?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이렇게
서간도, 북간도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 큰 넓은 지역 북간도만 알아두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옛날 1860년 프랑스하고 영국이 베이징을 점령했을 때 그걸 주선해준 화해를 시켜주고 그걸 조선해준 대가로 누가 먹었다고 여기를? 러시아. 이 땅을 뭐라고 그래요? 연해주라고 그러죠. 이 연해주의 대표적인 도시가 러시아가 그렇게 갖고자 했던 블라디보스톡이죠. 그죠? 블라디보스톡을 해삼위라고 놉니다. 해삼이 많이 잡히는 곳이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한자로 쓸 때는 해삼위라고 써요.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신안촌이 있었어요. 동영동 기지 이름이죠. 간도에 뭐가 있다고? 서간도에 삼원봉. 그죠? 또 연해주에 신안촌. 그리고 저 지도 위로 올라가면 이쪽이 하얼빈이고 이쪽에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지방 여기에 밀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밀산. 알겠죠? 뭐라도 좋아요. 알았어요? 하바로브스크 가는 그 길목에 밀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밀산에 한흥동이라는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습니다. 밀산에 한흥동이 있었다. 한흥동. 이렇게 자 정리. 1910년대는 국내에서는 지하조직, 국외에서는 뭐라고? 기지건설. 그 기지는 지역별로 크게 4군데. 하나는 뭐? 서간도, 또 하나는 뭐? 북간도, 또 하나는 뭐? 연해주, 그 다음에 밀산. 오케이, 끝이에요. 내가 끝이에요 하면 되게 기분 좋죠? 네. 딱 마감 지는 그런 맛이 있잖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끝이야. 몇 년대라고? 10년대 끝! 그리고 1910년대를 마감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뭐? 3.1운동. 뭔가 보여줬죠? 전 세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과시했어요.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었어요. 그죠? 직접적으로 얻은 건 독립을 얻어야 되는데 독립을 못 얻었다는 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산물이 많았다. 첫째, 일본의 통치 방식을 더 이상 우리 민족을 깔보고 짐승처럼 대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무단 통치를 무슨 통치로? 문화 통치로 바꿔놨다는 점. 또 하나는 뭐냐? 한계를 인식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뭐 독립이 아니고 죽음을 달라 이렇게 하고는 씨알이가 안 먹힌다. 이제 우리가 진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무기 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독립운동 방법이 뭘로 바뀌었어요? 무력적 투쟁으로 바뀌었어요. 그 무력적 투쟁을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뭐냐? 국외에다가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사람을 키우자, 군대를 키우자, 교육을 시키자, 그들 손에 무기를 들려주고 일본 놈들과 싸울 수 있도록 군대를 만들자, 이런 전략으로 전략수정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지에서 독립군이 양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서로군정서군, 아까 어디 있다고 서로군정서군? 이 신흥무관학교 여기에 서로군정서군 있었죠? 북간도에 뭐가 있겠어요? 북로군정서군 있어요. 외워야 될까? 안 외워도 자동일까? 자동이에요. 서로군정서군은 서간도에, 북로군정서군은 김자준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군은 북간도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정리 다 됐어요. 10년대 끝. 20년대로 갑니다. 20년대.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칠판 잘 지운다고요? (1920년대는) 예, 10년대에서 20대 넘어가는 고비가 3.1운동이었죠. 3.1운동 이후에 자 둘로 나눠요. 국내와 국외로 나눕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순서를 좀 바꿔서 국외부터 하겠어요. 국외가 좀 단순하거든요. 국내는 아주 복잡해요. 국내부터 할까요? 헷갈리니까? 아니야, 국내부터 할게요. 왜 우기기로 내 맘이지.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왜냐하면 아까 좀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정리하자면 국내는 자 첫째 대규모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세 시위가 있었다. 먼저 뭐 60만세, 나중에 뭐 광주 학생 항일운동. 26년, 29년이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60, 나중에 광주 학생. 누가 더 컸냐? 전국적인 이게 나오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알겠죠?
이렇게 구분할 줄, 분리수거할 줄 알아야 돼. 요걸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요거 보여주고 마치 이것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답을 이쪽으로 유도하는, 또는 이걸 보여주고 요쪽 것을 유도해서 미끼를 떡밥을 던져서 아이들이 이걸 고르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20년대. 그 다음 1920년대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됐어요. 왜냐하면 1917년에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련이 탄생하죠.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이거 했잖아요. 네.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이 탄생 이후에 그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민족 자결주의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3.1운동 때 민족 자결주의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승전국 조선은 해당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외면당했죠. 선진국한테. 그 다음에 어때요? 소련이 우리한테 윙크를 보낸 거예요. 야, 우리가 도와줄게. 이게 바로 뭐야? 민족 해방운동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사회주의가 붉은 군대가 전해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홀딱 빠졌습니다. 맞아, 그래. 결국 우리 해방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해야 돼. 라는 인식이 커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소련에서 유입돼가지고 1920년대 국내에서도 공산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서울에 있는 짜장면집이에요. 알겠어요? 그 짜장면집 이름이 뭐더라? 아주 이름까지 유명한 그런 그 짜장면집인데 거기서 그 국내에 공산당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회주의가 유입됐고 이 사회주의 유입 결과 세 번째는 뭐냐? 노동자들의 운동. 무슨 운동일까요? 노동쟁이죠. 또 농민들의 운동 뭐예요? 소작쟁이.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격화된 게 무슨 사상 때문이다? 사회주의 사상 때문이다. 오케이?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이렇게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은 뭐냐면 좌우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됐죠. 됐어요?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좌파 우파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 놈들 적 앞에서 우리 독립진영끼리 서로 싸우면 되냐? 서로 합치자! 라는 운동이 여기 반발해서 뭐가 나타났다고? 좌우 합작 운동이 쉬워요. 아주 딱 보면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서로 힘을 합쳐야 이런 말이 나오면 좌우 합작이야. 알겠죠? 그걸 개념으로 풀었을 때 좌우 합작이라고 하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처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좌우 합작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더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이미 다 배운 것인데 1920년대는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됐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무슨 통치이기 때문에? 문화 통치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허용됐기 때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됐습니다.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몇 년대라고 이게? 20년대 얘기야. 얘들이 한글 보급운동, 은하로드운동 이런 것들 전부 다 20년대에 전개하게 돼요. 알겠죠? 19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됨으로써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허용되고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가 허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사상투쟁이 일어나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뭐라고?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또 하나 문화 통치 때문에 일본이 허가제를 뭘로 바꿨다고 그랬죠? 아까? 신고제로 바꿨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고 그랬죠? 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고 그랬죠?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뭐가 많이 생겼어요? 회사들이 많이 생겨요. 맞아. 공장 차려도 되네. 공장이 많아져가지고 공장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결국 뭐냐? 1920년대에 이렇게 산업시설이 많이 생겨남으로써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산한 물건을 우리 국민 스스로가 써주자. 이게 바로 뭐예요? 물산 장려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되더라. 연결되십니까? 네. 다 연결되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다 짜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메커니즘, 이 이치를 이해하면 되게 쉬워져요. 굉장히 복잡한 것들 여러분 시계 지금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전자시계지만 옛날에는 시계 뜯어보면 다 톤바퀴 돌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그런 시계 봤어요? 요즘 되게 찾아보기 힘든데 그거 뜯어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결되고 돌아가고 해가지고 태양이 풀리면서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시계 바늘이지만 그 안에서는 복잡한 것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처럼 복잡한 것들도 뜯어놓고 보면은 질서 있게 정리해놓고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연동시켜 가면서 보세요. 허가제가 신고제로, 그러니까 이게 회사령이죠. 회사령이 10년 되는 허가제인데 20년 된 신고제로 바뀌어서 그 결과 우리도 뭐가 나타났다고?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당시에는 생산된 물건들이 뭐냐?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메리아스, 고무신 이런 것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평양 메리아스 공장 또는 뭐 양말 공장, 고무신 공장, 경성 방직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생산된 고무신, 양말, 메리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서 쓰자, 일본 거 쓰지 말고 이런 놈이 뭐라고? 물산창. 그리고 일본이 1920년대 어느 정도 교육도 많이 허용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교육 연한도 늘려주고 우리 민족이 대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기성회가 만들어져서 모금운동을 벌입니다. 일본 놈들만 고등교육을 받게 하지 말고 우리 민족도 교육을 받게 하자, 이렇게 해서 모금운동이 한참 진행되는데 일본 놈들이 뭐야? 너희 대학 갖고 싶어? 알았어. 그 대학 만들어줄게. 그래서 일본 놈들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의 서울대학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준 게 뭐라고요? 경성 제국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김배경 겁니다. 이때 밀립대학이 만들어졌다면 아마 오늘날의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본 놈들이 만들어준 서울대학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이 지금의 뭐가 됐다고요? 서울대학이 됐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그래 조선인들이 그렇게 대학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대학을 만들어줄게. 여기 오면 되잖아. 너네 만들 필요 없잖아.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고 거기에 친일파 자식들만 또 일본 놈들만 다니게 해놨어요. 그러니 이놈의 대학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대학 교육이 벌써 우리는 시작부터 파행죠. 내가 보니까 대학 다 썩었어요.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다 썩었어요. 여러분 어떨 겁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시키지 말라는 거야. 애들. 가면 좋겠죠. 가면 좋은데 그거 뭐 너무 큰 얘기니까 어제다가 너무 커요. 책을 한 권 쓰려고 내가 얘기했죠. 담벼락에 쓰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사세요. 근데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됐어요? 예전에 20년대 국내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면 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20년대 국내 항일운동을 마치겠어요. 끝. 국외로 갑니다. 국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외워서 다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의 마일리지가 나 정도 되면은요 30년인데 알았어요?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책 보고 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걸로 해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중심이 아니라 생각은 내용을 전해줘요. 이쯤 되면은 질서를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교육에 입문해서 특히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가르쳐야 될 대상들을 엄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 집에 애들이 한두 번씩 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질서를 잡아주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질서를 잡는 데 중요한 것은 습관이에요. 공부 습관, 책 읽는 습관, 그죠? 하다못해 밥 먹는 것까지 식당에서 밥 먹는 것까지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내 애기니까 하나밖에 없는 금축 같은 아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소란스럽지 않게 혼내세요. 엄마가 혼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엄마가 혼내지 않으면 혼낼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되게 혼 잘 내거든. 근데 혼내려면 엄마 눈치를 봐야 돼. 그럼 아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엄마랑 남의 엄마랑 싸워야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마들이 미리 이렇게 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애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회생활하면서 관계를 잘 맺게 되죠. 그래서 이쁠수록 아이가 금쪽 같을수록 더 잘 단속을 하고
험난한 얘기, 기죽이게 험난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옳다 그르다는 그 도덕적 판별 또는 그런 양심 이런 것들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학원을 다니고 영어 토익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습관을 잘 들이게 내가 없어도 혼자서도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네.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죠. 9개로 갑니다. 9개. 다시 3.1운동이에요. 네. 3.1운동으로 출발합니다. 네. 3.1운동 이전에는 9개의 독립운동 기지를 두고 장기전에 돌입했었다. 거기서 키워진 그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1920년대는 뭐가 나타나느냐? 독립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무장을 다 했어요. 언제? 10년대. 이게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입니다. 오케이? 또 하나 3.1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안 되겠다.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이후 10년이 지났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빼앗긴 나라를 대행할 정부 하나도 없었더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됐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이 두 가지가 20년대 독립운동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맨 처음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국내외에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이 여러 개의 임시정부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국내에는 한성정부가 있었고요. 블라디보스톡에 국민의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이걸 다 통합했어요. 통합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정통성은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의 계통을 이어가게 하자. 그 다음에 상하이에다가 임시정부 위치를 상하이에 두자. 알겠죠? 그리고 저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또는 북만주에 있었던 이런 임시정부 임정 세력들을 끌어들이자. 이렇게 해서 통합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디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3.1운동 한 달 뒤쯤에 이렇게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러므로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출발했다고 본 겁니다. 알았어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그때부터 대한민국으로 보자는 것이고 네? 네. 원래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임시로 출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수립을 이때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1919년 이후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사가 역사에 남는 거죠. 근데 이걸 없애자는 놈들은 누구였어요? 친일파들이야. 이것이 살아있으면 친일파들의 존재가 이율받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누군가 빨간불인데 안 걷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걷는 사람은 전부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독립운동 했던 기록, 그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가 있으면 그때 독립운동 안 했던 놈들은 아이고 그 당시 어쩔 수 없어. 너도 일제시대 살아봐. 그때 일본 놈들한테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살아? 라는 그것이 합리화될 수 없어요. 알았어요? 누군가는 그런 상황에서 피 흘리고 자기 재산 다 바쳐서 자기 식구들 다 죽더라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까 박수치라고 했잖아요. 네. 어쩌면 역사는 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 동네 살고 한 나라 살고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통 계승을 하는 것,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됐죠? 다시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 임시정부는 그 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출발부터가 문제였어요. 상하이는 주로 외교론에 바탕을 둔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상하이에 있었고 그래서 위치를 상하이로 정했죠. 그런데 안 돼.
우리가 외교로는 안 된다는 것은 3.1운동 때 한번 경험했잖아. 3.1운동 때 그 당시 외교적으로 열강들한테 호소했더니 우리 독립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무력적 수단을 통해서 해야 돼 라고 한 사람들은 주로 연해주하고 북만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북한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떠냐? 이 임시정부가 국내와 임시정부를 연결하는 연락망이 끊겼습니다. 연통제가 발각났어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또 이승만이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지 않고 미국에 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거둬들인 돈 지가 다 처먹었어요. 여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돈줄이 끊긴 겁니다. 임시정부가. 그래 임시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래서 야 이따 임시정부 차라리 없애버리자.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만든 임시정부인데 이거라도 잘 리모델링 했었어야지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 힘들어진 임시정부를 리모델링 할 것이냐 재건축할 것이냐 이 문제로 싸웠어요. 재건축파를 뭐라고 하냐면 창조파. 알았어요? 완전히 없애버리자.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해쳐먹어야 하자라는 사람들이 창조파. 그죠? 그 다음에 또 있는 임시정부를 잘 간직해서 쓰자. 요거를 뭐라 그랬지? 재건?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리모델링파. 이거 리모델링파 뭐가 있어? 찾아보세요. 있어요. 개혁파? 응? 개조파 맞아. 개조파. 개혁파. 개조파. 그죠? 개조파. 이렇게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 대표회의를 소집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는데 강경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 강경파였던 그 연해주에서 활약했던 이동휘 이런 사람들이죠. 또는 뭐 신채호 이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알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겨우겨우 누가? 김구 선생이 혼자 남아서 이 가난하고 돈 없고 힘 없고 조직력이 약한 임시정부를 붙들고 끌고 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정부는 명목만 유지하다가 결국 아까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봤지만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그죠? 태평양전쟁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알겠어요? 심지어는 돈이 없어가지고 교민들한테 돈 얻어먹고 빌려 쓰고 그것 갚지 못해서 또 건물에서 쫓겨나고 알겠어요? 그런 고달픈 그 망명생활을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이제 나중에 1941년 드디어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되고 그 한국광복군에 김원봉 암살에 나오는 그 김원봉이 합류하게 되고 알겠죠? 네. 그런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국내 진공작전 해보지도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 깃발을 꽂지 못하고 연합국 승리의 산물로 해방을 맞게 됨으로써 푸대접받는 임시정부가 됐던 것입니다. 알겠죠? 임시정부. 끝이에요. 알겠죠? 이런 내용들이 전개돼요. 무장 독립전쟁은 1920대 무장 독립전쟁은 자 아까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죠? 여러 군데 독립운동 기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양성된 서로 군정소군, 북로 군정소군 이런 군인들이 형성됐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1920년 6월 달에 일본놈 몇 개 중대를 봉오동에서 괴멸시킵니다. 이 봉오동에서 한 전투를 무슨 전투라고? 봉오동 전투. 팩트가 봉오동 전투야. 무엇 중심으로 이름이 정해졌어요? 장소 중심이죠. 봉오동 전투.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시대 20년 6월 달에 먼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뭐라고? 봉오동 전투예요. 하나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나요? 인간이 남았어요. 누가 주인공이었을까요? 이 당시 이 전투를 지휘한 총지휘관이 봉오동 전투의 누구라고요? 홍범도. 그 유명한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던 홍범도. 알겠죠? 우리가 홍범도를 잘 모르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홍범도를 지금도 추앙합니다. 흉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지금도 홍범도를 그 기릴 만큼 그쪽 지방에서는 전설적인 독립운동가예요. 우리나라 말고 까레스키들 말고 러시아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그 약소민족 해방운동에서 청사에 빛나는 그런 홍범도 장군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를 치렀어요. 이 봉오동 전투 때 한 150명 정도가 일본 놈들이 죽었대요.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위치를 보자면 우리 지도 맨 꼭대기 위에 있는 게 봉오동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뭘 묻겠어요? A 지역에서 이렇게 묻겠죠? 그럼 이게 바로 봉오동 전투란 말이에요. 끝머리
봉우리 생각하면 돼. 맨 위에 지도 끝머리가 뭐라고? 봉오동 전투예요. 봉오동. 이게 몇 년이라고? 1920년 6월 달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복을 일본으로 쳐들었는데 이놈들을 유인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청산리 80리나 되는 계곡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적은 병력이 대규모 3,000명이나 되는 일본 놈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협곡으로 끌어들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5박 6일인가 6박 7일인가 싸웠대요. 밥도 못 먹고 싸우고 그 주변에 있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도에 있는 수많은 그 촌락 도시들 전부 다 그게 동명로 기지였다고. 네. 그 아주머니들이 갖다 막 주먹밥 날라주고 그 얼음덩이 같은 주먹밥 먹으면서 총이 막 너무 많이 쏘니까 총이 빨갛게 달가져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안 나가. 꾸겨져가지고 총열이 꾸겨졌어요. 총을 너무 많이 쏘니까. 그러니까 이거 오줌으로 녹여. 누르로 막 갖다 막 쳐부어가지고 다시 녹여서 쏘고 막. 알겠어? 이런 정도로 싸워가지고 일본군 일개 연대를 박살냈으면 뭐 3,000명 정도의 사상자를 냈으니까 어마어마한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손으로 꼽는 대첩 있죠? 네. 살수대첩, 네. 귀주대첩, 네. 또 뭐 한산대첩, 행주대첩, 네. 청산리대첩. 네. 알았어요? 몇 번 싸워서 크게 이긴 적이 별로 없는데 다 손가락 안에 꼽는데 그 중에 하나 들 만큼 대전쟁을 거둔 게 어디라고? 대전술을 거둔 게 청산리. 20년 6월이고 20년 10월 달이에요. 자, 다 나왔죠? 시간, 공간, 인간. 여기 주인공은 아까 대한광복회를 세운 누구라고요? 김좌진. 알겠죠? 김좌진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홍범도가 함께 가담했어요. 김좌진, 홍범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주력 부대가 김좌진이야. 주인공이 김좌진이야. 알겠어요? 여기에 이렇게 가담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혁혁한 전과를 세우기도 했지만 쓰라린 보복을 당합니다. 일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있던 관동군, 포조군, 조선군 다 모여가지고 청산리에 있는 간도에 있는 독립군들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간도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놨어요. 이게 바로 뭐냐? 간도 참변이야. 그것도 그 다음 달인 11월 달. 오케이? 이게 바로 뭐라고요? 간도 참변이야.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간도 참변이라는 용어는 지역 중심의 용어죠. 네. 공간 중심의 용어죠. 네. 이걸 시간 중심의 용어로 바꾸면 경신령예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참변이에요? 경신참변이라고 해요. 완전히 그냥 간도가 불바다됐습니다. 어린애, 노인네들까지 다 악살당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독립군들은 간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떠나자. 어디로 떠나자? 저 멀리 일본 놈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러시아 땅으로 가자. 그 러시아의 스보보든이라고 그래요. 러시아 말로. 그 스보보든이라는 러시아 말이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유시를 향해서 독립군들이 이동해요. 그래서 자유시로 이동했습니다. 예? 알겠어요? 네.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단체를 전부 다 모였어. 독립군들. 약 한 4,000명 정도 독립군들이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한, 알겠어요? 이 독립군들이 모여서 자유시로 떠났어요. 이 칠판 위에 있는 자유시에서 갔는데 러시아 붉은군대한테 당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독립군들끼리 러시아 붉은군대를 따를 것이냐, 저 새끼들 나쁜 놈들 빨갱이들이야, 저놈들하고 손잡지 마 하고 우리끼리 싸웠어요. 그러다가 우리 독립군들끼리 총질이 돼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책에는 한 900명 정도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 잘 몰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자유시에서 떼죽음 당했어요. 누구한테? 붉은 군대한테. 그러니까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 놈들한테 당한 게 아니라 러시아, 로스케 이 붉은 군대한테 당한 게 뭐라고요? 자유시 참변이에요. 그게 언제냐? 1921년입니다. 알겠죠? 무슨 참변? 자유시 참변을 당했다. 그거 안 되겠다. 여기도 우리가 살 것이 못돼. 날씨도 추울 뿐만 아니라 이 붉은 군대 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저기 끝내 그 활동을 못하겠다. 내려오자. 다시 컴백했어요. 돌아왔어요.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돌아왔는데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25년에 네, 누가요? 일본 경무부장하고 미스야죠, 미스야. 중국 마적단 두목인 우지라는 놈하고 협정이 체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군들을 색출하기 힘드니까
이 만주 꼴짜기를 잘하는 너네 마적단들이 혹시 독립군 보거든 우리한테 신고해 줄래? 그럼 독립군 한 마리당 얼마씩 돈 줄게 이런 식으로 신고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 잡아오면 얼마씩 시체 하나당 얼마씩 이렇게 돈 주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미스의 합정이 아주 악랄한 놈들이죠. 그래서 시체를 어떻게 세느냐? 코 하나에 얼마, 귀 두 쪽에. 코 하나는 인간한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귀는 두 개 갖고 와야 한 명분 차죠.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독립군들 잡아왔는데 여러분 독립군 코만 배워가겠습니까? 무고한 우리 교민들 코니 뭐니 다 배워야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생사람 다 잡는 겁니다. 아주 그냥 독립군 씨가 말랐어 이때. 그게 몇 년이라고? 1925년. 알겠죠? 그래서 1925년 미스야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또다시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일본이 아닌 제3국한테 당했다. 한 번은 누구라고? 러시아, 북군대. 또 하나는 누구라고요? 중국 마적단한테.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군들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삼부를 만들어요. 삼부. 그래서 이 압록강 건너 여기에다가 뭘 만들자면 육군 주만 참의부를 만들고 육군 주만 참의부 그 위에 정의부 그 위에 신민부 이렇게 아래서부터 이렇게 참정신이야.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이후 독립군이 다시 정비되는 과정이 참정신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다시 재정비했어요. 어려워지죠? 싫어지죠? 이런 과정이 옵니다. 처음 역사를 시작해서 언제 싫어지냐면 삼국시대 하면 싫어져요. 갑자기 막 왕들이 많아지거든. 독립운동사도 하다가 싫어지는 게 바로 이 대목이야. 아이씨 복잡해 모르겠어 헷갈려 금방 잊어먹어 막 그러는데 괜찮아요. 잊어먹어버리세요. 그렇게 마음먹으면 편해져. 알았어요? 그래서 삼부가 결성. 삼부. 그런데 이 안에도 무슨 일이 있냐면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해요. 독립운동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아까 벌써 총질이 됐잖아요. 자유시 참변 때. 우리 독립군끼리 서로 좌우가 서로 대립했었죠. 김자진 같은 사람은 이제 빨개 그러면 치를 떨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됐어요. 김자진 북로운동성을 했던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좌우 대립이 심했는데 국내에서 1920년대 국내에서도 좌우가 서로 손잡자라고는 무슨 운동이 전개됐어요? 좌우 합작운동이죠. 그 국내의 좌우 합작운동과 함께 국외 독립군들 진영 사이에서도 좌우 합작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삼부를 통합하기 위한 통합운동이 전개됩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혁신의회하고 국민부예요. 헷갈리죠? 희망을 좀 드릴까요? 얇은 교재에 다 있어요. 네. 자세히 다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를 돌파하고 가면은 얇은 교재 딱 보면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금방 희망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통합이 되기는커녕 불완전한 통합이 됐습니다. 이쪽은 우가 좀 많아. 그리고 좌도 들어있어. 그래서 좌 플러스 우지만 이쪽이 좀 강해요. 국민부는 우보다는 좌 성향이 강해.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통합이 됐어요. 완전 통합, 불완전한 통합? 불완전한 통합. 그래서 아주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돼요. 알겠어요? 1900 몇 년대? 20년대. 여기까지 지금 왔죠? 네. 여기까지 왔죠? 네. 예. (1930년대) 이후에 무장 독립 전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30년대 이후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193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만주사변. 만주가 일단 일본한테 넘어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만주에서는 독립군이 활약할 수 없습니다. 31년 이후가 되면. 그리고 1937년이 되면 무슨 전쟁?
중일전쟁. 그래서 중일전쟁이 터지면 일본 놈들이 중국 대륙까지 왔다고 생각해야 돼. 만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왔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에 독립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첫째, 만주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다. 독립운동이 씨가 말랐다. 자, 이거 가르치면 빨갱이 선생이 되는 거야. 이거 가르치면. 왜 그럴까요? 김일성만 활약했어요. 나는 가르칠 거야. 역사니까. 반쪽짜리 역사도 우리 역사, 그쪽도 우리 거잖아요, 원래는. 걔들 그 김씨 집안 없애면 거기도 우리 역사 속에 끌고 가야 될 우리 역사입니다. 김일성만 활약했어요. 이게 김일성이 활약했던 그 김일성이라고 쓰면 좀 그러니까 얘들 단체가 동북 항일 연군인. 원래 이게 동페이 중국 놈들 군대입니다. 중국 놈들이 항일 일본과 이거 봐봐 만주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도 누구랑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워야 돼. 근데 우리하고 연합군을 형성한 거야. 그러니까 중국 군대 속에 한 개의 부대가 김일성 유격대가 있었어요. 알았어요? 애들이 그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냐? 송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게 언제죠? 1930 몇 년인가? 35년인가 6년인가? 지금 30년 되죠? 네. 그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일본 봐. 만주를 먹었어? 중국까지 쳐들어갔어? 이제 세계에서 일본이 이렇게 센다는지 몰랐어라고 우리 민족이 완전히 좌절했어요. 완전히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베를린에서 송기정이 마라톤 우승 해가지고 일본 길을 탁 달고 이 월계관을 쓰는데 동아일보가 일본 길을 찌워버렸어요. 포샵 처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송기정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다 세계 마라톤 1위다라고 동아일보가 뿌려버린 거예요. 동아일보 지금 20년대 이후에 신문이 발간됐죠. 그래서 우리 민족한테 하나의 그때 이미 김연아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는 송기정이 김연아랑 마찬가지였어요. 온 국민의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국민한테 희망이었습니다. 야, 우리 조선민족도 뭔가 해냈을 거라는 걸 보였어요. 또 하나 동아일보가 호해를 뿌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얘네들이 보천보라는 환경북도 그 보천보를 습격했어요. 그리고 독립군은 씨가 말랐어. 일본이 만주를 다 점령해서라고 하고 있을 때 뭐야 이거 독립군 살아있네. 우리가 뭐 살아있네 작년인가 한참 그랬죠. 그 독립군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게 보천보 사건. 이게 함경북도 갑산에 있는 갑산 보천보 전투입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김일성 일파를 갑산파라고 그러고 이 갑산파가 지금 북한 정권의 메인스트림이야. 핵심 주류예요. 알겠죠? 이런 걸 안 가르쳐주니까 뭔 일인지 몰라요. 깝깝한 거야. 뭔가 있는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야. 적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죠. 그래 안 그래? 적이지만 적을 알아야 우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적을 통해서 나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독립운동사에서 우리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못 가르치게 하는 거야 지금. 지네 쪽팔리거든. 일본한테 협조하고 일본 비행기 만드는데 막 돈 대주고 하는 놈들이 쪽팔린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면 빨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만주 지역은 그랬고요. 중국 대륙으로 중국 대륙. 국내는 지금 일본 놈들한테 조금 못 쓰고 있습니다. 30년 되니까. 알겠죠? 중국은 뭐냐? 중국은 아예 중국 공산당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예 그냥 중놈들 한 패가 돼가지고 모태통 부대랑 함께 모태통이 대장정으로 이게 보호가 아니고 뭡니다? 모태통이 대장정을 했죠. 산시성 애난에서 루이진까지 자기 군대를 보고 공산당을 재건하면서 모태통이 대장정을 했어요. 그 모태통 대장정에 참여하면서 함께 중국 공산당과 행동했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연합파. 북한 정권 가운데 또 다른 정파를 형성하고 있는 연합파예요. 그러니까 갑산파가 주류고 이게 그 백두 혈통을 계승한 김일성 일파들이 갑산파고 알았어요?
긴장되지 마세요. 괜찮아. 안 잡아갑니다. 그리고 얘 뭐라고? 중국에서 활약했던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연안파라. 알겠죠? 그리고 우리 편 이게 완전 빨간색들이야. 빨개들입니다 이게. 진짜 빨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독립군들 가운데 우리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자 우리 독립운동은 1930년대 이전에 벌써 잠깐 앞으로 가서 1919년에 만주 길림지방에서 야 이거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겠다라고 단체를 만든 사람이 김원봉입니다. 그 김원봉이 만든 단체가 의열단이에요. 이게 바로 영화 암살에 나온 폭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의 핵심부를 치자 이겁니다. 개인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폭탄을 들고 와서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진다든지 또는 뭐 일본 조선 총독부를 공개하던 이런 일들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의열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의열단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재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듣보잡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익상 김상옥이죠. 김상옥 그죠? 또 누구냐면 동양척시계사에 폭탄을 던진 나석주죠. 알았어요? 나석주, 김상옥, 김익상, 최재혁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열단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의열단의 정신을 독립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고 김원봉이 누구한테? 네? 신채호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채호 선생님이 써준 글이 뭐냐? 그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그게 언제냐면 1923년 누구의 글? 신채호의 뭐라고요? 조선혁명선언. 여러분들이 그냥 카톡으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납니다. 조선혁명선언을 보면 말이죠. 강도, 폭도, 일본을 주살해서 때려 죽이자 이런 말 나와요. 엄청나게 셉니다. 알겠죠?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냥 무기를 들고 이놈들 그냥 갈아 마시자 이런 정도로 센 그런 글입니다 이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열단 투쟁을 고양하기 위해서 누구랑 김원봉과 신채호가 의리투합했습니다. 그래서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최재혁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의열단 소속의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또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1926년에 누가요? 김구 선생이 안 되겠다. 우리도 뭐 만들자? 한인 애국단을 만들자. 그래서 김구가 애국단을 만들었어요. 아까 잘 보세요. 임시정부가 잘 굴러갔어요. 삐걱삐걱 했어요. 삐걱삐걱 했죠. 창조파와 개조파가 서로 싸웠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죠.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를 벌여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 누구예요? 김구예요. 그래서 김구는 1932년 뭘 했어요? 드디어 이봉창을 보냈습니다. 봉창아 이거 이상하다. 봉창아? 그 이봉창을 보내가지고 일본 천황궁에 폭탄을 던졌어요. 천황이 그 천황궁 앞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데 폭탄을 던졌죠?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애석하게. 그런데 당시에 중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이 지금 막 한참 1932년이면 중국이 만주를 뺏기고 지금 후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 100만 대군이 지금 일본한테 밀리고 있는데 조선 청년 한 명이 가가지고 일본 침략의 원흉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진 거예요. 이걸 보고 중국 장개석 정부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우리 독립군을 극찬했어요. 그러니까 김구의 이벤트가 성공한가요? 실패한가요? 성공했습니다. 폭탄은 안 터졌지만 성공했어요. 근데 그 당시 상하이 일보라는 신문이 그거 참 애석하다. 폭탄이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졌을까? 이런 글을 썼어요. 제 신문에다가. 지금 일본이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중국 신문에 조선 청년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지만 애석하게도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 일본이 보기에 기분 좋아 기분 더러워 기분 나쁘죠. 뭐야?
상하이 이 새끼들이 상하이를 본 새끼들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상하이를 쳐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상하이 사변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상하이를 속대만 만들고 상하이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걸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하이 점령 전승 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이때 누가? 윤봉길이. 알겠죠? 윤봉길이. 또 누구의? 네? 김구의 밀명을 받고 폭탄 하나 들고 사진 한 방 찍고 웃으면서 나 갈게 괜찮아 걱정 마 죽여버릴게 이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훈코 공원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일본 육군 대장 시라카 별이 몇 개 대장 하나 죽었죠? 별이 9개가 8개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폭탄 하나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어요. 알겠죠? 이봉봉 브라더스, 이봉창, 윤봉길. 알았어요? 이들이 결국은 해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괴멸돼가던 독립군들한테 장개석이 무기도 대주고 공목도 대주고 군자금도 대주고 우리 니캉니캉 함께하자 이렇게 한중연합이 형성된 거야. 중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무력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알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대? 30년대.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